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루비다. 오늘은 금과 달러의 흐름으로 읽는 미래 투자 전략 부의 대이동 오건영 지음 페이지 2 출판입니다. 이 책은 은행원으로 VIP실 PB로서 근무하던 한 지인이 추천해준 책이었는데요. 상티야 고마워. 투자자의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그리고 그 권력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했고 무엇보다 이를 매우 쉽게 풀어 써주셔서 도움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낭독하도록 할게요. 환율은 대체 무엇이고 왜 자꾸 변하는 걸까? 환율 이퀄 비교를 통해 완성되는 돈의 값. 환율을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외적인 돈의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에도 값이 있는데요. 한국 원화의 가치가 대외적으로는 얼마인지를 보는 척도가 바로 환율입니다. 그럼 대체 대외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대외적은 다른 국가의 통화와 비교한다는 거죠. 그게 미국 달러화가 될 수도 있고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 혹은 유럽의 유로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기준으로 한 원화의 가치를 우리는 달러 대 원 환율이라고 부르고요. 일본의 경우 엔 원 환율, 중국은 위안 원 환율, 유럽은 유로 원 환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달러를 사기 위해 한국 원화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직접적인 비교 방법을 쓰게 되는데 1달러에 1200개의 원화, 즉 1200원이 필요하면 달러 원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라고 말하게 되죠. 크게 어렵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1달러를 살 때 예전에는 12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젠 1,500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달러 원 환율은 달러당 1,500원이 된 거죠. 기존 1,200원에서 300원이 올랐습니다. 네, 달러 원 환율이 오른 거죠. 반대로 예전에는 1달러를 사는데 1,200원이 필요했는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서 이제 1달러를 1,000원이면 너끈하게 삽니다. 그럼 달러 원 환율이 달러당 1,2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 내려왔죠?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달러 원 환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달러 원 환율이 하락했다는 의미는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즉 예전에는 1달러를 사려면 1,200원의 원화가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원화 1,000원, 즉 1,000개만 있어도 1달러를 살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정리합니다. 달러 원 환율의 상승은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달러 원 환율의 하락은? 그렇습니다.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졌음을 말하죠. 뭐야, 이 정도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질문 하나를 던지면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환율이 복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말할 수도 있고 원화를 기준으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원화로 기준해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는 1200개의 원화를 갖고 1달러를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1500개의 원화를 가져야 간신히 1달러를 살 수 있죠. 1500개의 원화가 필요해졌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졌음을 의미하겠죠. 더 많은 원화를 줘야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요. 환율이 오른다는 말은 달러 기준으로는 달러 가치가 오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한다는 말은 1달러를 사는데 예전에는 1200개의 원화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원화가 고귀해져서 1000개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달러가 약세면 혹은 원화가 강세면 달러 대 원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관계. 잠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물가의 상승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가는 물건을 살 때 얼마의 돈을 줘야 하는지 뜻하죠. 따라서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같은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돈을 줘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럼 질문, 인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물가의 상승은 물건의 가격을 측정하는 돈의 가치가 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고 쓰고 돈의 가치 하락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deflation, 즉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은 물가의 하락이라고 쓰고 돈의 가치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갑자기 인플레, 디플레가 왜 나오지? 라고 생뚱맞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걸 환율에 적용해 봅시다. 환율의 상승은 달러 가치의 상승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달러의 가치를 측정하는 원화 가치의 하락을 말하죠. 인플레이션이 물가의 상승 혹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말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환율의 하락은 달러 가치의 하락 혹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운데 있는 달러 가치라는 말을 지우고 생각해 봅시다.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원화 가치 하락을, 환율이 하락했다는 말은 원화 가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를수록 가격은 떨어지는 이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마구 팔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 볼게요. 홍길동이 정기예금을 가입하러 은행에 갑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1,000만 원을 들어요. 1년 금리는 단리로 8% 받는다고 해보죠. 그럼 1년 후에는 이자 포함 1,080만 원의 돈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도 해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길동 씨는 1년 놔둘 거니까 괜찮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큰일이 터집니다. 시중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20%가 된 겁니다. 하루만 더 늦게 갈 걸 하는 후회가 팍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말했던 것처럼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정기예금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1년 넣어놓으면 1년 후에는 1,080만 원을 받을 겁니다. 라는 앵무새 같은 대답만 반복적으로 듣고 왔죠. 어제 가입하지 않고 오늘 가입했다면 길동 씨는 1년 후에 20%의 이자를 받기에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화병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길동 씨는 은행 직원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든 이 정기예금을 해결해 달라고요. 중도해지가 안 되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가 20%짜리 정기예금이 질비한데 8%짜리 정기예금을 사주겠어요? 그러자 은행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이 정기예금을 받아주지 않는데 다만 원금을 깎은 상태에서 팔면 팔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홍길동의 입장이 아닌 그 예금을 사주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중금리에 영향을 받는 국채. 예금을 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홍길동의 8%짜리 예금을 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홍길동 씨의 예금은 1년이 지나면 1,080만 원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럼 고객님께서는 지금 900만 원만 주고 정기예금을 가입하시고 20% 이자니까 1년 후에 똑같은 금액 1,080만 원을 원리금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대체 뭔 소리지? 하는 느낌이 팍 들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가죠. 홍길동의 예금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900만 원짜리 새로운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1년 후에 20% 이자를 붙여 1,080만 원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홍길동의 예금, 즉 원금 1,000만 원에 8% 이자를 주는 예금을 단돈 900만 원에 사들이게 된다면
네, 1년 후에는 똑같이 1,08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즉, 홍길동 씨의 예금을 사주는 사람은 결국 900만 원을 주고 1년 후에 1,080만 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 정기 예금을 가입하나 홍길동의 정기 예금을 사주나 전혀 상관없겠죠.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 뭐가 이리 복잡해 라고요. 이제 은행 직원이 홍길동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왔다. 그런데 홍길동님은 지금 정기예금을 900만 원에 파셔야 한다. 라고 말이죠. 홍길동은 기분이 무지 안 좋을 겁니다. 그래도 이 정기예금을 갖고 있으면 볼 때마다 화병이 날 것 같으니 그냥 팔아버리고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질문. 홍길동은 주식 투자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기예금 든 거죠.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가입한 예금을 팔아서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년을 기다렸다면 1,08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당장 팔았기에 900만 원밖에 받지를 못한 겁니다. 정기 예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팔았기 때문에 시중금리를 감안해서 가격이 결정된 거죠. 시중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 정기 예금의 매력이 떨어졌고 홍길동은 원금이 까이면서 900만 원의 정기 예금을 팔았던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기 예금이 고정금리 예금이기 때문입니다. 가입하는 그날 정기 예금 금리가 8%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시중금리는 계속 오르고 내려가고 하죠. 제가 8%로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짜증이 날 것이고요. 짜증이 나는 이 예금을 팔아버리려고 하면 원금을 손해보고 팔아야 합니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홍길동의 정기예금 금리는 그대로 고정이죠. 혹시 과거에 IMF 당시에 10%짜리 장기국채를 사들였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금리 감안하면 10%를 주는 국채는 그야말로 금싸라기 아닌가요? 너도 나도 이 국채를 사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럼 이 채권을 그냥 팔 수는 없죠. 프리미엄, 즉 웃돈을 받고 팔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은근슬쩍 정기예금이라는 단어를 국채로 바꿔버린 것 눈치채셨나요? 네, 국채를 그냥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즉 중간에 누군가에게 시가에 팔아야만 하는 고정금리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중도에 팔 때 손실을 보게 되고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중도에 팔 때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질문. 국채에 투자합니다. 그럼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만약 국채의 만기까지 그대로 가져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국채를 중도에 팔아야 한다면 그럼 그 당시에 시중금리가 적용될 겁니다. 제가 1,000만 원에 사들인 국채금리가 8%였는데 이걸 중도에 팔려고 하니까 시중금리가 20%까지 오른 겁니다. 그럼 이 국채는 900만 원에 팔리게 되겠죠. 한국 국채의 매력, 구조적 무역 흑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휘청거리긴 했지만 99개월 무역 흑자라는 대기록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웬만하면 흑자 나는 나라라고 한국을 구조적 무역 흑자국이라고 하죠. 구조적으로 흑자가 나게 되어 있다. 그런 정도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흑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해외에서 달러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죠. 달러 유입이 이어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 원 환율이 떨어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요, 98개월 연속 무역 흑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의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큰 폭 하락을 하거나 하는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저성장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국은 자국 통화 가치를 극단적으로 절하하는 환율 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크게 낮아지는데 한국의 통화 가치만 오르게 된다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환율의 극단적인 쏠림, 환율의 강세 쏠림이 과도해지면 한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공급이 많아서 달러 약세 압력이 증가할 때는 외환 당국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달러 매수 개입을 하게 되죠. 달러를 사들이고 원화를 풀어주는 겁니다. 한국은 구조적 무역 흑자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 역시 높게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외환 보유고는 현재 4천억 달러가 넘고요.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재정이 양호합니다.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도 양호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월 꾸준하게 달러 벌이를 하고 있고요. 벌어서 쌓아둔 달러도 많습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홍길동이라는 친구는 기존에 빌린 빚도 많지 않고 계속 월급 따박따박 잘 받고 있고 저축도 조금 해놓은 겁니다. 그럼 채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홍길동의 상황이 불안해 보일까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안정적으로 보일 겁니다. 한국의 국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한국도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불안하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둘 것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과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 대상 기업이 얼마나 빠른 성장을 하는가가 관심사일 겁니다. 반면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 대상 기업의 성장보다는 안정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의 타 국가 대비 상대적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게 핵심인데요. 한국 국채가 귀하신 몸 대접을 받는 만큼 다른 이머징 국가들처럼 통화 가치 역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양호한 재정, 구조적인 무역 흑자, 그리고 안정적 외환 보유고를 말씀드립니다. 위기는 늘 반복된다. 잠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보죠.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엄청난 경기 불황을 만들어낸 요인이었을까요?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과거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등의 전염병에 비해 독특하고 빠른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2020년 3월의 급격한 금융시장 붕괴를 설명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링 위에 권투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1라운드에서는 두 선수 모두 쌩쌩합니다. 이때는 잽 한 방, 어퍼컷 한 방마저도 조금 얼얼한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경기를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피 튀기는 접전을 벌였고 이제는 서 있기조차 힘든,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로 지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잽을 한 방 맞으면 어쩌면 앞으로 푹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잽의 위력이 1라운드에서 맞았던 그 잽에 비해 절대 강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잽이라도 마지막 라운드에서 맞았을 때는 쓰러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지쳐있기 때문이죠.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체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게 된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했죠. 제로금리의 마이너스 금리, 무제한 양적 완화 등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넘치면서 돈의 값인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갈 뿐 아니라 저금리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게 되죠. 돈의 값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가격이 싸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지 않나요? 네, 돈값이 워낙에 싸니 기업이나 가게가 저렴한 금리의 돈을 빌려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사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기업 및 가계 부채는 금융위기 당시 수준보다 더 크게 증가했죠. 아울러 전 세계의 부채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빚이 많다. 어떤 느낌을 받게 되나요? 불황이 찾아와도 조금만 덜 쓰고 버티면 언제든지 불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이 많으면 조금 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출을 갚아야 하기에 빚쟁이들에게 제대로 혼이 나게 되죠. 빚이 많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주체 전체의 빚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전 세계 자산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라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제법 강한 경제 충격이 찾아온 겁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에서 어퍼컷을 한 대 제대로 맞은 거죠. 2020년 3월 20일경 글로벌 금융시장이 보여주었던 격렬한 떨림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뿐 아니라 부채 위기로 인한 상당수 경제 주체의 디폴트 리스크까지 반영했던 겁니다. 자, 그럼 경제 주체의 빚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빚이 많다면 외부의 충격에 기존보다 민감하게, 그리고 보다 취약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면역력이 매우 약해졌다고 생각하죠. 다시 질문, 향후 10년이나 20년 이내에 위기가 다시 찾아올까요? 아니, 예전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지 않나요?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이 정도로 강하다면 위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 순간을 알 수 없기에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달러의 스마일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달러를 조금씩 사들이면서 준비하는 건 합리적인 생각이 될 겁니다. 한국의 위기는 일본의 위기와 다르다. 일본은 국제통화인 엔화를 쓰는 국가입니다. 일본 경기가 침체 일로에 있을 때에도 일본 엔화 가치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죠.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일찌감치 제로금리를 도입했던 국가입니다.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기대가 이미 일본 경제 주체들에게는 만연해 있었죠. 저금리 장기화는 일본 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를 자극합니다. 일본 내에서 낮은 금리의 돈을 빌리고 고금리를 해주는 해외의 채권에 투자하는 거죠. 그럼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빌립니다. 그런 다음 엔화를 팔고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의 통화를 매입하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엔화 약세, 투자 대상 국가 통화 강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일본 금융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야겠죠? 그럼 해외의 자산을 매각하고 그렇게 받은 투자 대상 국가의 통화를 팔고 엔화를 사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이때는 정확히 반대의 현상, 엔화 강세, 투자 대상 국가 통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일본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국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이머징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인식이요. 그래서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부르는 겁니다. 일본은 세계 제1의 순채권국입니다. 순채권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받을 돈에서 다른 나라에 줄 돈을 차감했을 때 순수하게 받을 돈이 많다는 의미죠. 일본은 국제통화인 엔화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일본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죠.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물건의 가락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죠.
디플레이션이 참 두려운 것은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 마진이 줄고, 기업 마진이 줄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고용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수요가 위축되어서 물가가 하락하고, 기업 마진이 줄고, 고용이 줄고, 소득이 줄고, 네,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기에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잃어버린 25년을 겪었죠. 경기 침체 시기에 일본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불황이 찾아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머징 국가들은 어떨까요? 글로벌 경기가 침체 일로를 겪던 지난 수년 동안 이머징 국가에서도 똑같은 디플레이션 불황이 나타났을까요? 이머징 국가의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시 기사를 통해 볼게요. 먼저 아르헨티나 관련 기사입니다. 아르헨티나 작년 인플레 53.8%, 1991년 이후 최고 기록. 유시스 2020년 1월 16일 기사. 다른 나라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는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중남미 국가들 중에 브라질은 상황이 한결났지만 브라질도 국영기업 부실 확대 및 대통령 탄핵 등으로 고생하던 2015년 16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죠. 비슷한 지역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힘겨워하지 않을까요? 네, 극단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중남미 베네수엘라 관련 기사입니다. 베네수엘라 올해 인플레 236.3%, 내년에는 300%. 연합뉴스 2015년 12월 10일. 2015년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는데 19년에는 더욱 어려운 모습입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 케이스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왜 이머징 국가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이 아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머징 국가의 경기가 둔화되면 혹은 위기가 찾아오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전설적인 투자가 중 한 명인 레이 달리오는 저서 레이 달리오의 금융위기 템플릿에서 국제통화를 사용하는 선진국이 겪는 위기를 디플레이션 불황, 그리고 국제통화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통화를 사용하는 이머징 국가들이 겪는 위기를 인플레이션 불황이라고 분류합니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디플레이션형 불황을 겪는다면 이머징 국가들은 인플레이션형 불황을 겪게 되는 거죠.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양적 완화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하겠죠. 그런데요, 일본이나 미국은 디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즉 물건의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는 디플레이션이 오기에 금리를 인하해서 화폐 공급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이머징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감하게 유동성 공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말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 돈을 더 뿌린다? 그럼 화폐 가치의 폭락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겠죠. 이런 이유로 이머징 국가들은 참 태생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거죠. 경기 둔화가 찾아올 때 금리 인상까지 해야 하는 이머징이 참 어려워 보이는 이유일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속할까요? 아니면 이머징 국가에 속할까요? 불황이 찾아왔을 때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중 무엇이 찾아올까요? 적어도 지금은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진국이구나 라는 생각보다는요, 한국 국채가 귀하신 몸 대접을 받고 원화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듯합니다. 다만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먼 미래에도 이런 안정성이 영원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먼 미래의 생산성 저하, 재정 적자 확대, 외환 보유고 축소 등의 디스토피아가 펼쳐진다면 한국도 다른 이머징 국가들처럼 원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만날 수도 있지요.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자산 간 분산에는 익숙해져 있지요. 주식과 채권을 나누어 담습니다. 주식만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 침체 등이 찾아왔을 때 안전한 국채를 담아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 채권의 동시 약세 케이스라면 답이 없습니다. 주식, 채권 모두 원화 표시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주식, 채권이라는 자산 분산만 할 게 아니라 이 둘을 원화 표시 자산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버리고 원화 이외의 다른 통화 표시 자산을 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 자산이 바로 달러라고 생각합니다. 불황을 대비하는 자산, 그 핵심에 달러가 있다는 것이죠. 환율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기에 적립식으로 달러를 조금씩 사 모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적립식 달러 매수의 기간은 아주 길게 불황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이어갈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고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울한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로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불황이 찾아왔을 때 썩은 미소를 짓는 궁극의 안전자산, 달러의 투자에 대해 지금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에필로그에 쓰신 두 가지 질문 읽어볼게요. 예전에 투자 상담을 해드렸던 고객분께 이와 비슷한 설명을 하면 항상 뒤따라오는 질문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죠. 그런데 금이나 달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나요? 우선 금의 경우는 금 ETF를 투자하는 방법, 금 투자 펀드를 사는 방법, 금 실물을 사거나 금 통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나 되니까 좀 복잡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하나씩 얘기할게요. 1. 일단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이 책은 ETF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책이 아니니까 아주 러프하게 얘기할게요.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 자산을 쉽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ETF에는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금이나 달러, 원유, 농산물 등 정말 다양한 자산들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수화해 두었죠. 금 ETF에 투자하게 되면 국제금을 매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 펀드는 ETF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금 실물에도 투자를 하지만 금에 대한 투자를 펀드 매니저가 역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죠. 금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 관련 기업의 주식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실물은 어떨까요? 금 실물을 매입하면 일단 든든합니다. 100g 혹은 1kg의 골드바를 사들이는 것인데요. 골드바를 보유하는 것 그 자체로 든든합니다. 다만 이런 골드바를 사들일 때 금 가격 외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안 좋은 점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금 통장을 말씀드렸죠. 요즘 시중은행을 방문해 보면 달러 통장처럼 금을 사서 쌓아둘 수 있는 통장이 있답니다. 금 실물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을 몇 그램 사들였다는 금거래 내역이 찍히는 통장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통장 내에 보유한 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시중 금 가격의 오르내림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달러 역시 비슷합니다. 달러 ETF가 있고요. 달러 실물을 보유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달러 통장을 개설해서 꾸준히 달러를 쌓을 수도 있죠.
달러 ETF를 살 때에는 일종의 달러 ETF를 주식처럼 거래하는 컨셉이다 보니 소정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달러 실물을 보유하거나 달러 통장을 통해 달러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은행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시기 바래요.